자, 얘들아, 우리 이제 6단원 그 물질의 특성 시험 범위인 사람들 보면 되고요. 쌤이랑 수업 때 물질의 특성 1, 2에 대해서 봤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래서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봤었고, 그 다음에 밀도랑 용해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3, 4는 뭐냐? 물질 중에서 순물질이 2가지 이상 섞여 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이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금이랑 뭐 스티로폼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고체 혼합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물을 넣는다면 소금이 물에 녹고 스티로폼 물에 뜨겠지. 그래서 스티로폼은 물에 뜬다라는 밀도를 이용한다라든지 소금은 물에 녹았으니까 용해도를 이용한다라든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내서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해 보자라는 건데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분리하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또 분리 1과 2로 나뉘어집니다. 선생님이랑은 요 분리 2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요, 요 제일 밑에 112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2쪽. 앞에서 밀도차랑 끓는 점차. 밀도가 달랐을 때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다를 때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밀도도 비슷하거나 끓는 점도 비슷하다면 그러면 용해도가 다를 때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용해도 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서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야. 용매가 뭐였지? 우리가 녹이는 물질이었지. 녹이는 물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야. 지금 소금이랑 모래가 이제 같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용매를 물을 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소금은 물에 녹겠지만 모래는 물에 녹지 않지. 그러면 이 물을 넣었을 때 소금 물에 넣었으니까 여기 거름종이를 올려놓고 나서 이 거름종이를 통과하는 거는 그 용매의 녹은 물질이야. 소금은 물에 녹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알갱이라서 이 거름종이를 통과하겠지만 이 모래는 물에 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알갱이가 그대로 있겠지. 그래서 거름종이에 걸러지지 않고 위에 남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물질 중에서 용매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을 이렇게 걸러가지고 분리하는 이 방법을 걸렀다라고 했으니까 거름이라고 합니다. 거름. 자, 그럼 용매에 녹는 물질은 아래쪽에, 용매에 녹지 않는 물질은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다. 자, 근데 봐봐. 이 소금을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잖아. 그럼 소금과 나프탈렌이 있을 때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물을 녹이잖아. 그러면 이 거름종이를 통과하는 건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이야. 근데 나프탈렌은 우리가 그 옷장에 쓰이는 흰색 그 고체 본 적 있나요? 옷장에 그 좀약으로 많이 쓰이는 나프탈렌 흰색 승화성 물질인데 요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거든. 근데 만약에 이 용매를 물이 아니라 에탄올로 하잖아. 그럼 반대로 소금은 우리가 참기름에 녹지 않는 것처럼 이 에탄올에도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거름종이 위에 있는다면 나프탈렌은 거름종이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용매를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거름종이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를 하나는 녹는 물질, 하나는 녹지 않는 물질을 쓰는 방법이 거름인데, 자, 요 장치의 좀 유의사항은,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봅니다. 깔때기 긴 끝이 비커 벽면에 닿게 설치한다. 이거는, 자, 이 예를 좀 확대해보면, 이 깔때기가 이런 식으로 좀 뾰족한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걸 비커 벽면에 닿게 해야 이 비커를 따라서 흘러내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대로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밖 안쪽에 있다면 이렇게 그냥 쭉 떨어지니까 물이 튀길 수 있잖아. 그래서 튀기지 않도록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한다. 어디 부분이? 긴 끝부분이. 그 다음에 거름종에 유리막대를 대고 혼합물이 유리막대를 따라 흘러내리도록. 그러니까 요 그림 말하는 겁니다. 요 유리막대를 따라서 흘러내리도록.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튀기지 않도록 이제 조심히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름장치 유의사항도 봤고요. 자, 두 번째 추출인데 이건 뭐냐면 추출은 특정 성분만 빼내는 거야. 혼합물에서 그 특정
특정 성분만을 잘 녹이는 물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녹차를 우리가 우려낸다. 그럼 우리가 녹차잎에 있는 어떤 성분을 먹고 싶잖아. 근데 이제 녹차잎 자체를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녹차잎에 있는 그 성분을 먹고 싶을 때 물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그 물이 그 녹차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물에 굉장히 잘 녹아서 그 성분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A랑 B가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좀 너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쌤이 사람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볼게. 뭐 너희가 예를 들어서 BTS의 B 있지? B가 예를 들어서 쌤이랑 사귀고 있었어. 너희는 쌤이 아니라 너희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사귀고 있는데 이럴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사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니가 와가지고 비야 쌤이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지 않을래? 라고 하면 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연히 쌤을 버리고 제니랑 짝을 만나서 가겠지.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제니가 그러니까 쌤의 엄마가 부탁을 한 거야. 비랑 쌤이랑 헤어지게 하려고 제니한테 이제 약간 좀 꼬시게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제니는 사실 비랑 사귀고 싶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적을 잃었지. 쌤이랑 비가 헤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제니는 이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뭐야? 비만 따로 떨어져 남지. 이런 걸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어떻게 예시를 든 거냐면 쌤이랑 비는 찰떡처럼 원래 잘 붙어 있었단 말이야. 일종의 혼합물이었어. 근데 이 혼합물에서 우리는 비라는 성질만 빼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B랑 딱 잘 붙는 특정 물질을 넣어주는 거지. 그 특정 물질이 얘랑 딱 녹아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얘를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B를 얻고 싶었던 거니까 얘는 뭐 날려버리고 결국 얘만 얻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혼합물 중에 특정 물질을 빼내는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B는 뭐에 해당한다? 여기에 녹차 성분에 해당하는 거고 물이 제니가 됐던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특정 성분만 없애고 싶었다. 나물의 쓴맛만 제거하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제니 물을 이용한 거지. 그래서 쓴맛이 우러나오면 그것을 버리는 거. 그런 식으로 쓰는 거. 향수도 마찬가지. 그 향을 내는 성분이 우러나도록 하는 거고요.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기름 세탁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 옷에 껌이 묻었다 또는 어떤 기름때가 묻었다 그러면 이 물과는 친하지 않으니까 기름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때가 또는 껌이 이 기름과 붙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지. 그 특정 물질만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약 다리기, 커피 만들기도 마찬가지. 또 다른 예시 볼게요. 추출의 다른 예시를 보면 콩 속의 지방 분리. 우리가 콩기름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콩 자체를 다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콩 속의 지방만 빼내고 싶은 거야. 얘가 지금 비로 작용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콩을 잘게 부순 후에 에테르나 헥센이라는 물질.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이게 에탄올과 비슷한데 어떤 휘발성 있는 물질인데 지방과 엄청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에테르나 헥센을 쓰면 이 지방이 요 에테르랑 같이 함께 녹아 나와. 그럼 나중에 지방 없는 콩이 되겠지. 그래서 특정 물질만 빼내는 거야. 그럼 지방의 비고 에테르가 제니로 예시로 들 수 있겠지. 특정 물질만 빼낸다. 자, 하나 더 보면 식초의 아세트산을 분리한다. 식초가 쌤이 일종의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었지. 식초는 물 플러스 아세트산이 섞여 있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식초에 내가 아세트산만 빼내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에테르라는 용매를 넣어가지고 넣잖아. 그러면 아세트산이 오히려 물보다 에테르랑 더 친하기 때문에 녹아 분리가 됩니다. 이런 것도 추출이야. 특정 물질을 녹였기 때문에 녹였다, 용해되었다. 그래서 추출도 용해도 차에 이용한 분리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매에 쓰이는 예시가 거름과 추출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에 3번에 기체오염물 분리 볼게요. 기체오염물에서 용매에 녹는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오염된 공기가 있다. 우리 공기라고 하면은 이제 얘도 균일 혼합물이지. 기체오염물. 근데 이 공기에다가 또 더 오염이 된 거야. 대기 중에 먼지라든지 또는 이산화황 같은 오염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오염된 공기니까 오염된 물질을 없애고 싶겠지.
또는 우리 화장실에서 나는 독성 있는 암모니아가 섞여 있는 공기다. 그럼 우리가 냄새 맡을 때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없애고 싶겠지. 그래서 다시 순수한 공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 물질을 분리해내느냐? 밑에 예시를 볼게. 자, 만약에 암모니아가 섞여 있는 공기라고 해봐. 그럼 암모니아는 요거는 화합물이야. 순물질 중에서 NH3 화합물, 순물질이고, 다음 공기는 원래부터 균일 혼합물이야. 어쨌든 이 균일 혼합물과 화합물이 단순히 섞여 있으니까 얘는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 혼합물에서 우리는 순수한 공기만 얻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물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물을 넣잖아? 공기는 물과 안 친해. 근데 암모니아 이 공기가 물과 엄청 친하단 말이야. 너희가 화장실에 암모니아가 막 냄새가 난다. 그러면 공중에다가 세숫대에 물을 받은 다음에 물을 쫙 뿌려. 물을 쫙 뿌리잖아? 그러면 이 물에 암모니아 기체가 다 녹아서 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공기가 깨끗해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거든? 그럼 물을 넣게 되면 암모니아는 물과 만나서 암모니아 수가 되고 공기는 여전히 물과 친하지 않으니까 녹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분리해낸다. 이것도 얘는 물이라는 용매에 녹은 거고 공기는 녹지 않은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것도 용해도 차에 의한 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깨진 유리 조각을 왜 넣냐면 아무래도 물은 액체고 이 공기는 기체다 보니까 액체가 내려오는 것보다 기체가 먼저 올라갈 그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액체와 기체가 만날 수 있도록 기체가 좀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깨진 유리 조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볼게요. 아까 앞에서 봤던 영상은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합물이 있을 때 어떤 물질은 이 용매에 녹지만 어떤 물질은 용매에 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서 거름이나 추출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했다면 이번에는 둘 다 녹기는 녹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됐어? 더 증가했었지. 용해도라는 건 물 100기준의 어떤 거 기억나지? 물 100기준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용해도도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가지고 특정 물질을 녹였어. 요거는 이 곡선상에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불포화 상태야. 맞지? 자, 불포화 상태로 그 물질이 녹아 있었는데 얘를 온도를 낮추는 거야. 차갑게. 그러면 나중에 얘가 포화 상태가 될 거고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된다? 얘가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불안정해지지. 그러니까 이만큼 토해낸다라고 했잖아. 이걸 토하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했지? 석출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특정 물질을 분리하고 싶을 때 이 온도를 차갑게 만들어서 빼내는 방법도 분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체 상태였는데 결정 상태였는데 이거를 물에 녹여서 눈에 보이지 않다가 다시 차갑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결정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서 재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거야.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고체 물질을 그러니까 이거는 혼합물이지. 이 혼합물을 용매에 녹여. 그래가지고 이 용매를 증발시키는 거야. 내가 그 소금 예를 들어서 소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막 먼지가 섞여 있는 그 소금이었다. 그럼 이거를 물에 녹여. 그리고 나서 이거를 증발시켜가지고 내가 소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소금만 얻고 싶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증발이나 온도를 낮추어가지고 다시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물질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 불순물이 들어있는 질산칼륨이야. 그럼 혼합물이지. 근데 나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부러 높은 온도에 최대한 다 녹이게 하는 거지. 그러면 60도씨일 때는 질산칼륨이 물에 녹았기 때문에 투명했어. 근데 이걸 용액을 냉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쌤이 위에 그래프 그린 것처럼 이 과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빠져나오겠지. 그 물질이 결정으로 다시 색출되니까 내가 원하는 순수한 질산칼륨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얻는 걸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요 분별 결정은 뭐냐면 일종의 재결정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물질을 두 가지 다 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가 있고 작은 고체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인데 결국엔 똑같아. 자, 다시 위에 그래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A였어. 이 A라는 물질은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가팔랐단 말이야. 근데 모든 물질이 똑같이 이런 양상을 따르는 건 아니지. 그럼 어떤 물질, B 같은 물질은 거의 뭐 소금처럼 온도가 높아져도 별로 안 녹는 물질이 있었다. 이렇게 쳐볼게. 그럼 A랑 B가 둘 다 섞여 있었잖아. 그래서 얘들을 녹이고 싶은데 마침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둘 다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온도가 높을 땐 둘 다 여기 곡선상의 밑에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라서 녹아 있었어. 근데 얘가 온도가 낮춰지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이렇게 계속 온도를 낮추게 되면, 자, 요 상태까지 왔어. 그럼 B는 여전히 물에 녹아 있는데 A는 어쨌든 빠져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온도를 낮춰가지고 석출을 한다면 둘 다 기울기가 크면 둘 다 빠져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는 기울기가 크고 하나는 기울기가 작은 것이 있을 때 분별하는 방법, 하나를 빼내는 방법을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A를 내가 얻었지. A를 얻었으면 B는 어떻게 얻겠어? B는 나중에 얘를 증발시키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얻을 때 우리가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 결정은 다시 정리하면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가 있다. 그러면 일단 높은 온도로 다 녹여. 그리고 나서 냉각시켜. 그럼 석출되겠지. 누가 석출된다?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석출된다.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이 석출되는 방법을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좀 외워주면 좋은 게 뭐냐면, 붕산과 염화나트륨 중에 소금은 항상 용해도 차이가 적거든. 그럼 붕산이 분리되는 거지. 붕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이다. 그럼 누가 분리? 질산칼륨이 분리되는 것을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재결정과 분별 결정의 차이점. 재결정은 한 가지 물질이 소량의 불순물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물질만 빼내가지고 그 특정 물질의 순도를 높이는 거고, 분별 결정은 두 가지 물질이 섞였을 때 그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각각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결정이 좀 큰 거고 그 안에 이제 분별 결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학교에서 분별 결정을 따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면 분별 결정도 재결정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이드 하나 더 볼게.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기. 우리가 바닷물 증발시키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건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런 물질이 있지. 그런 물질을 이제 증발시켜가지고 얻는 걸 천일염이라 하는데, 아무래도 순수한 천일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나 티끌, 불순물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순수한 천일염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물에 녹여. 그래서 거름 장치로 거르면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은 없어지겠지. 그럼 일단 거름을 먼저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거른 용액을 이제 증발시키면, 온도를 이렇게 낮춰도 되지만 이렇게 증발시켜가지고 얻을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되풀이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순수한 천일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의 한 방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자, 뒷페이지 넘기면 그래프 해석을 잘해야 돼. 한번 볼게. 자,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있다. 둘 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용해도가 증가하지만 누가 기울기가 크다? 붕산이 크다. 그럼 누가 나온다? 무조건 붕산이 나온다. 이거부터 딱 보고 가는 거야, 키는. 자, 염화나트륨 15g과 붕산 15g을 섞었대. 그리고 80도씨 물 100g이 썼다라고 했으니까, 자, 80도씨 물 100g 기준에 둘 다 15g 있었대. 자, 그럼 10과 20 사이에 한 여기 정도?
자, 요게 한 15g 정도 있었겠지? 자, 근데 온도를 20도씨까지 낮춥니다. 자, 20도씨까지.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되겠지. 자, 누가 빠져나온다? 염화나트륨은 여전히 35.9까지 녹일 수 있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붕산은 요 15에서 이제 5g밖에 못 녹기 때문에 이만큼이 석출되겠지. 맞지? 빠져나오는 것은 붕산이 빠져나오는데 얼마 빠져나온다? 15에서 5밖에 못 녹이니까 10g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름을 이용해가지고 빼내는 거야. 그럼 결국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어떤 물질이 빠져나온다?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밑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있다. 누가 석출된다? 기울기 큰 질산칼륨 석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질산칼륨이 거름종이 위에 남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이번에는 이제 양을 다르게 했어. 질산칼륨은 50g이고 그다음 황산구리는 5g 넣었대. 자, 그럼 여기에 50g. 질산칼륨은 50g이었는데 60도씨였어. 60도씨니까 여기네 60도씨였는데 20도씨로 냉각하면 자 이제 몇 그램밖에 못 녹아 31.9밖에 못 녹으니까 50에서 31.9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18.1g 빠져나옵니다. 자, 근데 자, 그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5g을 넣었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대략 20이니까 황산구리 5는 거의 한 이쯤에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도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꼭 똑같이 녹일 필요는 없어. 그래서 각각 몇 그램 넣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몇 도씨까지 낮췄는지를 보고 거기에 있는 용해도를 봅니다. 용해도보다 초과되었는지 미만인지를 보고 얼마 빠져나왔는지를 보면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탕구 보겠습니다.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야. 아까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중에 누가 빠져나온다? 기울기 큰 질산칼륨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둘 다 4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있었는데 질산칼륨은 30g이고 황산구리는 1g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고 싶었는데 요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40도씨 물을 0도씨까지 냉각을 해가지고 기울기가 큰 요 질산칼륨을 석출시키는 거야. 그럼 나는 원래 원했던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요 깔때기를 이용해서 거름종이를 올려놓고 위에 걸러진 질산칼륨을 얻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고 몇 그램이 빠져나왔다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어야겠죠. 자, 해석 봅니다. 고체 혼합물을 일단 용매에 녹여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른 무슨 차? 용해도 차가 어떤 물질?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되어서 분리됩니다. 자, 그럼 1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다. 맞지? 그 다음에 40도씨 물 100g에는 최대 62.9까지 녹일 수 있다. 40에서 질산칼륨 용해도 62.9니까 맞죠? 물 100 기준에 맞는 말이고 0도씨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3g 녹아 있다면 포하다. 0도씨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건 얼마야? 14.2지. 맞지? 13.6인가? 13.6이라고 해도 여기 0.6g이 더 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13.0은 포화가 아니겠죠. X.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용해도차가 어떻다? 기울기가 크니까 용해도차가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X. 거름중이 위에 결정으로 석출된 고체가 남는다. 누가? 질산칼륨이 맞고요. 이런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분별 결정을 배우지 않았다면 재결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따로따로 빼내는 거니까 우리는 원래는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 자, 개념 체크. 소금과 나프탈렌에 혼합물 에탄올 넣고 거름 장치를 걸으면 거름종이 위에 남는 건 누구다? 녹지 않는 나프탈렌이 아니라 에탄올을 넣었네. 그럼 녹지 않는 소금이 위에. 그 다음에 통과하는 건 나프탈렌. 근데 이게 물이었다면 답은 반대가 됐겠지. 자, 거름은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매에 따른 용해도차니까 X. 추출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온도가 아니라 용매에 따른 용해도차니까 X. 그 다음에 재결정은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에서 순수한 고체를 얻고 싶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녹차 일부 성분이 특정 그 성분이 물에 녹아서 우러나온다. 특정 물질만 빼내는 방법을 뭐라고 했죠? 분리 방법은 추출. 근데 만약에 분리 방법이 아니라 이걸 이용한 물질의 특성을 물었다라고 하면 용해도라고 하면 됩니다. 자, 분리 방법. 소금과 모래를 물에 녹아 거르면 그럼 거름. 자, 녹차의 성분, 특정 성분 빼낸다. 추출.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이용해서 붕산과 염화나트륨을 각각 분리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그냥 재결정이라고 하면 되고 정확하게는 각각이니까 분별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름과 추출은 용매에 따른 용해도차, 재결정과 분별 결정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 결국에는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이것도 분리 방법을 써라고 했지. 자, 바닷물 증발시켜서 불순물에서 특정 물질, 순도 있게 순수한 소금을 얻는다. 이런 거는 재결정, 온도를 낮춰가지고. 자, 근데 각각 분리되는 건 분별 결정이라고 했지. 누가 분리된다?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 기울기 큰 붕산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붕산이 석출될 건데 이 냉각할 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써래. 그럼 일단 답은 붕산이야. 자, 근데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볼게. 처음에 16g이 있었고 이제 80도씨에서 20도씨까지 냉각했대. 자, 그러면 20도씨 기준의 붕산의 용해도는 얼마? 5. 그러면 16을 녹였는데 이제 5g 밖에 못 녹으니까 몇 g 빠져나온다? 11g 빠져나온다. 정답은 붕산 11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관련된 혼합물의 분리 문제 풀어서 오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이 118쪽 페이지 펴면 되고요. 우리 혼합물의 분리 중에서 이제 물질을 특성을 이용해서 그 밀도차, 그 다음에 끓는 점차, 그 다음에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이때 요 크로마가 뭐냐면 그리스어 맞나? 요 색깔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요 그래피는 기록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는 딱 기록을 해 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깔을 기록하는 방법이다라는 건데, 뭐 이제 볼게. 어떤 거냐면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이제 어떤 특정 용매를 넣잖아. 그럼 이걸 녹아. 근데 그걸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그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쌤이 요 거름종이 긴 네모 거름종이에 요 혼합물 사인펜을 쌤이 예를 들어 찍었다라고 해보자. 근데 사인펜의 색깔이 쌤이 파란 색깔의 잉크를 찍었다라고 할 때 이 파란색이 순수한 그 잉크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 물에다가 녹잖아. 그러면 이 거름종이가 이 물을 흡수하겠지. 그래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빨아당겨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용매가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녹이면서 올라가는 거야. 마침 이 혼합물이 이 용매에 녹았으니까. 근데 이때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먼저 올라가는 B가 있고 그다음에 A가 좀 더 느리게 가지. 이동 속도가 B가 더 빠르니까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색깔이 다르니까 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분리됐다라고 해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 근데 이 분리를 할 때 일단 방법은 뭐냐면 찍을 때 요 색소점을 잡고 여러 번 몇 번 톡톡톡 찍어. 자, 그리고 당연히 이 혼합물을 모두 녹이는 용매를 사용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쌤이 색소점을 찍을 때 얘를 수성 사인펜으로 찍었다. 그럼 당연히 용매는 물을 쓰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쌤이 수성 사인펜이 아니라 유성 사인펜을 쓴 거야. 매직을 썼어. 그럼 물에 유성 사인펜이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 그럼 그때는 물이 아니라 에탄올을 쓴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 혼합물을 녹이는 용매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색소점이 용매에 잠기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용매가 색소점 이렇게 잠가버리면 색소점 퍼져버리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기지 않게 그 밑에까지만 물을 넣고 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이 용매가 색소점을 녹이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잠기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무막에는 왜 막아놓냐면 이 용매 자체가 만약에 에탄올 같은 건 휘발성이 있잖아. 잘 증발할 수 있으니까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이 용매에 따라서 용매를 흡수하면 색소점이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이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될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B가 먼저 올라갔어. 저 위에 B가 먼저 올라가고 A가 밑에 따라가고 있었어. 근데 끝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 종이를 빼야 되는데 A가 결국에는 B까지 따라갈 만큼 시간을 주게 되면 결국 다시 합쳐지겠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걸음종이가 끝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 용매가 걸음종이에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실험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을 볼게요. 자, 만약에 쌤이 큰 걸음 종이에 A, B, C, D를 다 찍었어. 근데 이게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 모두 녹이는 용매를 썼더니 보니까 요 A는 3cm에서 멈췄고 B는 3cm와 4cm 분리가 되었고 C는 4cm, D는 4cm와 1cm, 그 다음 E는 1cm에서 멈췄어. 그러면 분리가 되지 않은 게 뭐야? 하나만 찍힌 건 A와 C이지. 그럼 얘는 순물질 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혼합물로 예상되는 건 B와 D가 되겠지. 두 가지로 나뉘어졌으니까. 근데 보니까 B는 하나는 A랑 같은 높이 있고 하나는 C랑 같은 높이 있잖아. 그러면 이동하는 속도가 같았다? 같은 물질이라는 거니까 올라간 높이가 같다면 같은 성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가장 높이 올라갈수록 빠른 거지. 그래서 제일 높은 건 순물질로 비교하게 되면 C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A, E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걸음종이와 흡착력이 누가 제일 세냐라고 물으면 흡착력이 클수록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흡착력이 크다라는 거, 그만큼 종이랑 딱 붙어 있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릴 수밖에 없겠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니까 흡착력이 제일 크다, 속도 가장 느렸던 E를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흡착력이 센 게 A고 흡착력이 제일 약한 게 제일 빨리 올라간 C가 되겠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 특징은 일단은 사인펜으로 몇 번 찍어도 분리할 수 있잖아. 매우 적은 양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그냥 물과 사인펜만 있으면 되지. 굉장히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걸리는 시간이 짧아. 요거 특징은 서술형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이 서술형으로 두 가지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성분,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거나 아주 복잡한 물질도 쉽게 분리 가능하고, 대신 같은 물질이라도 용매에 따라 이 용매가 물인지 또는 뭐 에탄올인지에 따라서 뭐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고 또는 이동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특징을 꼭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하는 방법은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어떤 약물 먹었는지 확인하는 거 있지? 그거 도핑 테스트. 이것도 이제 소변 채취해가지고 하는 거고, 단백질 성분의 검출, 그 다음에 식품 농약 중금속 검출 또는 색소 분리, 뭐 색소 분리 같은 거, 특정 물질 분리하는 건 무조건 크로마토그래피고요. 이런 것들 추출과 헷갈리지 않게 이용 예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럼 탐구 볼게요. 자, 걸음종이 한쪽 끝에 1.5cm 되는 곳에 이제 선을 그어서 같은 높이에 수성 사인펜으로 연필선에 점을 찍어. 자, 그리고 나서 물이 이제 여기 잉크점에 잠기지 않도록 관찰했더니 이런 식으로 색깔 나뉘어지는 거 보이지? 이런 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는 거야. 여러 가지로 색소로 분리된 이유는 색소마다 물을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 분리 방법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분리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야. 근데 이거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게 아니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야.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뭐를 따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분리 방법 말고 물질 특성을 물으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OX 사인펜 잉크를 찍은 점이 용매 충분히 잠기면 안 되지. X. 자, 증발을 막기 위해 덮는다. 맞고요. 잉크를 녹이지 않는 용매가 아니라 녹여야 되니까 X. 그다음에 색에 따라 분리되는 색소의 종류가 다르다. 이게 어떤 색깔인지, 위에 보면 검정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에 따라서 요 색깔도 달라졌지. 맞는 말이고, 물 대신 에탄올을 사용했다? 그러면 더 빨리 녹거나 그런 식으로 결과가 달라지겠지. 맞고, 수성 대신에 유성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물에 녹지 않았을 거니까. 자, 이것도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용하는 거다. 자, 이거 통째로 외워야 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니까 X.
분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시간이 금방 걸린다. 그래서 X. 양이 적어도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슷하거나 복잡한 물질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용되는 원리보다 용매에 따른 이동 속도 차이고요. 자, 다음 시금치 잎의 색소를 찍었는데 보니까 A, B, C로 나뉘어졌어. 최소 몇 가지다? 4개로 나뉘어졌으니까 최소 4가지다. 속도 가장 빠른 건 가장 위에 있는 D가 되겠고요. 분리 방법, 색소 분리 나왔다. 그럼 뭐다?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혼합물 분리 이용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쌤이랑 같이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